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부분은 물질의 성질과 단위입니다. 챕터 1이고요. 먼저 이제 기본 단위가 나오고요. 기본 단위는 그 SI 단위라고 하죠. 국제 단위계. 그래서 이제 기본 단위가 있고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광도, 물질의 양, 뭐 이런 게 있고, 기본 단위를 바탕으로 계산해서 유추하는 유도 단위들, 면적이나 뭐 최적, 가속도, 속력,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압력은 파스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단위를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압력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파스칼 단위를 많이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국제 단위계는 어원 자체가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KS 단위계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고, 미터라든지 킬로그램, 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회에서 가끔가다 이제 이런 정의도 다시 이렇게 다시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일부 단위들이 정의가 좀 바뀌었던 걸로 제가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단위계도 보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뭐 힘의 논리가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SI 단위계에서 정한 그런 단위들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만 해도 뭐 피트라든지 마일, 뭐 파운드, 온스 이런 미국 자체적인 그런 단위를 좀 쓰죠. 아마 뭐 어떤 미국의 어떤 뭐 패권주의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뭐 하여간 힘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국제 단위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질의 성질 중에 먼저 이제 온도를 보면, 온도는 섭씨 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있죠.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0도로 하고 끓는 점을 100도로 해서 이 0도하고 100도 사이를 100분의 1만큼 나눠서 1도씩 정한 온도죠. 뭐 화씨는 뭐 정의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다 아시겠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가 있는데 켈빈 온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K로 표시를 하고,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라든지 뭐 연력학 어떤 계산 같은 거 할 때는 이 절대 온도 단위를 많이 사용했는데, 절대 온도 단위는 절대 영도가 있는 거죠. 물질의 뭐 내부 에너지가 온도가 없으면 부피가 제로가 되고 분자 활동이 없어서 되는 그런 최적이 제로가 되는 절대 온도 0도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1도씩 이제 올라가는데, 섭씨에서 이제 물에 끓는 물에 이제 끓는 점인 100도가 이제 373K가 되고, 0도가 273.15K.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273도를 하면 켈빈 온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온도를 할 때 현업에서는 주로 이제 섭씨 온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연력학 계산이라든지 뭐 대학교 다닐 때는 주로 이제 K 절대 온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뭐 저도 이제 한때는 왜 켈빈 온도를 사용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보면 이 K 값은 어떤 절대적인 수치예요. 0에서부터 1, 2, 3, 4 쭉 해서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상대적이라고 할까요?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죠.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100분의 1로 나눈 건데, 이거 가지고는 나중에 연력학적인 계산하기에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문자가 생기고요. 마이너스 값을 곱하면 연력학 계산에서 이제 마이너스 값들이 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정량적인 값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절대 온도에서는 100도가 있어요. 100K가 있어요. 100K보다 2배만큼의 더 높은 온도는 200K거든요. 정량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100K보다 2배 높은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200K가 되는데, 섭씨 온도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10도인데 10도보다 2배 높은 온도가 20도인가,
표면상으로는 좀 그린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10도라고 하면 이제 절대 온도 이 정량적인 수치로 보면 10도 같으면 이제 273도를 더하면 283K죠. 283K고 20도 같으면 293K이기 때문에 두 배가 안 돼요. 정량적인 수치가 두 배가 안 되는 거라서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는 또 절대 온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냥 섭씨 온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우리 현업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 한 장치에서 다른 어떤 열매차라든지 이런 쪽에 전해지는 열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량을 계산할 때는 단순한 온도 차만 있으면 되거든요. 굳이 뭐 이런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더라도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진 그 차이만 계산해서 그 전해진 열량 계산하는 게 대부분 저희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그럴 때는 어쨌든 뭐 이 섭씨든 절대 온도든 그 1도 단위로 이제 같은 수치만큼 변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업에서는 섭씨 온도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변환 수식은 뭐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중에는 건구 온도, 습고 온도, 노점 온도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구 온도는 저희가 보통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온도계로 재는. 그 다음에 이제 습고 온도가 있는데 습고 온도는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습고 온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습도를 제거한 거죠.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예전에 봤던 습도계 보면 한쪽은 이제 물에 젖은 거즈가 쌓여 있고 다른 쪽은 그냥 건조한 공기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쪽 거즈에서 그 물이 증발을 하면서 증발 잠열로 열을 빼서 가기 때문에 항상 습고 온도는 건구 온도보다 이제 낮게 되는데 그 낮은 온도 차가 몇 도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습도, 상대 습도죠. 습도를 뭐 이렇게 이제 12도인데 6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습도가 이제 48%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상대 습도를 구할 때 이 그 습고 온도가 좀 필요하고 그거 말고는 이제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게 불쾌 지수가 이제 텔레비에 뭐 날씨 기상 정보 전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이 불쾌 지수를 구할 때 보면 습고 온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습고 온도가 그 불쾌 지수 구할 때 또 활용이 되기도 하고 뭐 뒤에서 보실 그 스콘기 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공기의 상태에서 두 가지 값만 알면 그 나머지 값들을 그 스콘기 선도에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공구 온도하고 스콘 온도만 알면 나머지 그 물질의 다른 상태 값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 현업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점 온도는 이슬점이죠. 그 공기 중에 그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가 공기로부터 분리돼서 응축되기 시작할 때의 온도인데, 그 이쪽이 이제 그 공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이죠. 포화 수증기량. 공기 1kg 안에 몇 g의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양이고요. 이쪽은 이제 그 온도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포화 수증기의 양이 이제 올라가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때 25도 상태에서 약 23.1kg에 23.1g의 그 수증기를 공기가 품고 있었는데 온도가 25도에서 15도로 떨어지게 되면 이 15도일 때는 그 12.8g의 수증기만을 이 공기가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23에서 12.8만큼의 그 차이 나는 10.3g이 이슬로 맺혀서 그 물방울이 돼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열량과 이제 비열이 있고요. 열량은 표준 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그 열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라 하고 이제 단위는 킬로칼로리. 열량 계산식이 Q는 CMT인데 CM 델타 T인데 C가 이제 비열이고요. M은 그 물체의 이제 질량이고 델타 T는 온도 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데 몇 가지 저희 현업에서 쓸만한 그런 예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물을 가열할 때 양인데 어떤 용기에 담겨 있는 20도씨의 물 100g을
60도씨의 온수로 가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나왔던 그 CMT, 요 델타 T 공식에서 물의 비열은 이제 1kcal per kg 도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물 100kg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60도에서 20도에서 60도로 이제 높여야 되니까 그 온도 차이가 40도시죠. 그래서 쭉 계산하면 뭐 단위들 이제 정리될 거 정리돼서 4,000kcal 이렇게 이제 열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열변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물이 펌프 같은 장치에 의해 시간당 일정한 양으로 공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열교환기에서 100 rpm의 유량으로 공급되는 물을 20도에서 60도로 가열한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그 열변기 용량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일단 그 1000rpm이라는 단위를 1000rpm이라는 것은 이제 분당 그 리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위를 리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그 분을 시간으로 60 곱해서 이제 시간으로 바꿔주면 6만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고요. 시간당 6만 킬로그램의 물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 그 물의 비열은 1이었고 거기에 이제 6만, 그다음에 온도차가 60에서 20 하면 열교환기 용량이 시간당 240만 킬로칼로리를 가열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열교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공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공기도 그 100cm의 양으로 공기 조화기에 공급되는 10도씨의 외부 공기를 30도로 가열해서 실내로 급기에 주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얼마이냐, 이런 계산을 할 때 일단 이제 공기의 비열은 0.24입니다. 0.24고 공기의 이제 질량 그걸 보면 앞에서 이제 100cm라고 했는데 100cm는 뭐 뒤에 이제 단위 환산 이런 데서 나오겠지만 시간당 100 세제곱미터의 그 최적의 공기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위 환산하려고 하면 밀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공기의 밀도가 1.2kg per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메타 없어지고 킬로그램 남고 시간 남고, 이제 공기의 비열은 0.24고 온도차가 30도, 10도에서 이제 30도로 가열하는 거니까 20도씩 차이 나는 거고, 그러면 다리들 정리돼서 576kcal per hour 만큼의 이제 열량을 가해줘야만 공기가 이제 10도에서 30도로 가열이 돼서 실내로 공급될 수 있다. 자, 뭐, 요 공식, 간단한 공식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그 열량 계산하는 부분들은 할 수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물 아니면 공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예제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열이 있습니다. 비열은 뭐, 이런 정의들이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정의나 이런 거는 간단히 그냥 우리 보시면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으로든지 흔히 볼 수도 있지만, 뭐, 만약에 이제 제가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면서, 뭐, 만약 혹시나 뭐 다 읽지 못하시면 그 화면을 잠깐 정지해 놓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책이 구매하신 분들은 책을 나중에 정독을 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열에서는 저희가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 물의 비열이 1이거든요. 물의 비열이 1이고, 이 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른 물질들의 그 비열을 비교를 해보면 공기가 이제 0.24니까 약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황동 같은 경우가 이제 0.092, 0.1이라고 쳐도 약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약간 넘는 그 정도의 이제 그 비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비열이 적다고 하는 거는 그 쉽게 가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그 질량의 구리를 1도씨 올리는데 소모되는 열량이 물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그마한 열량만 가해도 금방 뜨거워질 수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열해서 금방 가열되고, 그럼 그 가열된 그 표면 때문에 그 주변을 흐르는 공기나 물이 또 열이 쉽게 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희 뭐 공기조화기라든지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그 열교환 장치들이 그 동 튜브나 동핀, 물론 이제 알루미늄 핀도 일부 사용을 하지만 알루미늄도 그 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열이 낮은 물질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동으로 이제 열교환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그 열을 다른
그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는 그 단위 최적당 많은 열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반대로 이제 비열이 크게 되면 가열의 많은 열량이 소요가 되고요. 그 많은 열량을 소요돼서 그걸 흡수해서 그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의 운반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유체 중에서는 뭐 크게 돈이 들지 않는 물이 가장 좋은 열 매체 운반 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물보다 뭐 더 싸고 비열이 괜찮은 물차가 있다면 아마 그게 활용이 되겠지만 아마 물보다 싼 그런 그 열 매체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열과 잡열이 있는데, 현열은 그 상태 변화 없이 이제 온도만 변화할 때 필요한 그 열이고요. 요거는 이제 앞서 봤던 그런 그 같은 공식으로 Q는 CM 델타 T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 공기 같은 경우는 Q는 이제 CP, 이게 이제 CP가 정압비열이거든요. 정압비열 앞에서 봤던 0.24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가 공기 이제 정압비열이 있는데 비열이 그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정압비열이 있고 정적비열이 있는데 정압비열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 공기가 갖고 있는 비열이고 정적비열은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 공기가 갖고 있는 비열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현업에서 사용할 때는 다 거의 다 뭐 정압비열을 사용을 하는데 정압비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뭐 공기조악이라든지 어떤 뭐 펜코일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 취급하는 그 공조 장치 대부분들이 대기압 상태에 놓여 있는 개방된 상태에서 공기가 흐르면서 열교환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어떤 열이 전달되는 1차 상태와 2차 상태, 전후의 상태가 그 압력이 대기압 상태, 같은 대기압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기 같은 경우 그 열량 계산을 할 때 정압 비열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뭐 단위 환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식 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잡열은 상태가 변할 때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물체가 상태를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열량이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 증발 잡열이 이제 대기압 상태에서는 539, 공기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의 증발 잡열이 이제 필요한데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기 속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증기의 증발 잡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와 같은 이제 공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내용들은 쭉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맥락은 같은 맥락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이 얼음에서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다시 100도씨까지 올라가서 다시 그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증기가 돼서 상태 변화하고 이렇게 다시 증기가 이제 돼서 온도가 상승할 때 상태가 변하는 구간에 필요한 게 이제 잡열이죠. 그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데 필요한 잡열, 액체에서 기체로 필요한데 잡열, 그다음에 현열이 있고요. 여기 이제 물 같은 경우 융의 잡열이 80, 그 증발 잡열이 539. 이것도 간단히 예제를 하나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도씨의 물 40kg을 가열해서 수증기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열 열량은 얼마냐. 뭐 보일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상수도가 보통 15도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15도의 그 물이 100도씨의 물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비열 있고 40kg이고 온도 차가 이제 15도에서 100도. 그래서 이제 85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3,400kcal가 필요하고 또 그럼 이제 100도씨가 된 물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열량이 아까 이제 증발 잡열이 539kg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었죠. 그래서 거기 이제 40kg 물이 40kg니까 단위 없어져서 21,560.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현열과 잡열을 합쳐서 24,960 그 킬로칼로리인데 이렇게 보면 15도씨에서 100도씨 물까지 가열하는 그 열량이 3,400이면 비해서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게 굉장히 많은 열량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난방을 할 때 그 물보다는 증기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이런 그 잡열을 증기가 이제 이 잡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시 이제 수증기가 증기가 그 응축수로 변하는 과정에서 잡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기가 이제 매력적인 그 열 전달 매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열 용량, 열의 일당량이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은 그 열을 일로 이제 그 환산하는 비교해서 환산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1kcal가 4.16 줄에 해당하는 거 뭐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열의 일당량과 일의 일당량은 이제 서로 역수 관계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단위 환산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압력하고 이제 압력계가 있는데 압력은 뭐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 단위를 많이 썼는데 킬로그램 단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그 파스칼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1kg 예전에 많이 썼던 1kg per 제곱센티미터 1kg의 압력은 대기압하고 이제 같은 압력이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뭐 통상 이제 그 대기압과 이제 같은 그 절대 압력으로 봤을 때 대기압과 같은 압력이고 그 물을 메타 H2O죠. 그 물을 10m만큼 밀어 올릴 수 있는 압력.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압력에 이제 그 절대 압력, 뭐 게이지 압력 이런 게 있는데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 상태를 제로로 해서 측정한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기압 상태에도 압을 갖고 있는 거죠. 지표면에서 저 위에 그 대기권에 쌓여 있는 그 공기들이 누르는 힘이 있겠죠. 그게 그 1kg죠, 1kg. 그리고 그 절대 압력 그 제로는 그 대기압 그 이제 1kg고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는 그 상태가 이제 절대 압력 이제 제로고요. 그래서 우리가 게이지 압력은 요 대기압에서부터 재는 거죠. 왜냐하면 게이지가 설치된 그 장소 자체가 이제 대기압이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똑같이 이제 대기압이 작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유체라든지 시스템에 걸리는 압력이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더 올라가느냐 이렇게 이제 그 표시해 주는 게 이제 게이지 압력이고요. 그래서 이제 게이지 압력계에서의 0kg는 대기압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진공은 대기압보다 낮으면 이제 진공이죠. 그리고 그 낮은 게 이제 절대 그 압력 제로에서부터 얼마만큼 그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뭐 절대 압력 제로까지 내려가면 이제 진공도 100%인데 그런 이제 진공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런 압력을 재는 게 압력계, 연산계, 진공계, 마노메터가 있는데 압력계는 이제 대기압인 그 상태에서부터 그 위에 올라가는 더 추가로 가해진 압력을 재는 게 이제 압력계고 연산계는 대기압 상태에서 더 가해진 압력도 잴 수 있고 거꾸로 밑으로 이제 진공으로 걸리는 압력도 같이 잴 수 있는 동시에 잴 수 있는 게 연산계고요. 진공계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진공 압력만 이제 재는 게 진공계고요. 그 마노메터는 그 압력을 좀 정밀하게 더 잴 때 이런 그 눈금 단위가 이건 좀 크죠. 요거는 요 눈금 다리를 더 벌려놨는데 이제 그걸 좀 식별하게 좋고 그 세부적으로 눈금들을 더 해놔서 그 미세한 압력을 잴 때 이제 마노메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꼭 그 진공 압력만 재는 건 아니고요. 그 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양의 압력도 이제 잴 수 있는 거고요. 음, 압력계는 이제 보통 불호등간에 의해서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하는 불호등간 압력계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보통 이제 불호등간 압력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불호등간이 동재질로 많이 돼 있는데 요즘은 스텐 재질로 된 압력계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협신객인가요? 그 압력계 업체 전화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 서스로 스텐으로 된 그 불호동관하고 동재질로 된 불호동관하고 나가는 양이 요즘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스텐으로 된 그 압력계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스텐인지 뭐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안 가졌었는데 하여간 요즘은 이제 시중에 스테인리스 압력계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은 약간 비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노메터는 이렇게 그 어떤 시스템이나 배관, 어떤 장치에 한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U자형 튜브가 있고 그 튜브 안에 그 뭐 숨은 예전에 뭐 숨 많이 썼지만 요즘은 이제 그 식별이 좋게 어떤 컬러가 들어간 다른 이제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대기압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압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 정지해 있을 때는 이제 대기압과 같은 상태니까 눈금이 갔다가 만약에 이쪽에 팬이라든지 펌프가 뭐가 작동이 돼서 압이 걸리고 U자가 흐르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압이 같이 이렇게 가해지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그 액주를 밀어 올려서 이렇게 한쪽은 반대편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이제 이거는 이 시스템 안에 양압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거꾸로 여기에 이제 진공이 걸리면 흡수식 냉동기처럼 진공 상태가 되게 되면 거꾸로 이제 이쪽으로 빨려 내려오고 이쪽이 빨려 올라가겠죠. 그런 형태가 되고요. 요 중간에서부터 양쪽의 그 액면의 차이를 합쳐서 읽으면 요게 이제 요 안에 장치 안에 걸리는 그 압력이 되겠습니다. 요 압력계 이제 하면서 그 압력계 설치 위치가 여기 그림상 뭐 이렇게 해놨는데 예전에 이제 뭐 저도 딱히 뭐 압력계 뭐 여기 쓰든 여기 쓰든 뭐 또 여기 위에 쓰기도 하고 이제 흡입축도 마찬가지로 뭐 큰 개념 없이 쓰긴 했었는데 압력계 설치 위치는 토출측 같은 경우에는 요 체크 밸브 토출측에는 체크 밸브 밑에 뭐 수리온 체크 밸브 쓰면 수리온 체크 밸브 밑에 이렇게 쓰면 되고요. 흡입축 같은 경우에는 요 차단 밸브 밑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차단 밸브 밑에 쓰는 건 뭐 당연히 나중에 어떤 압력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위에다 달아놓게 되면 이제 뭐 시스템 전체 배관에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메인 배관에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낭비가 되죠. 그래서 요 밸브 잠그고 압력계들만 이제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밸브들 밑에 쓰는 문제가 있고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출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 밸브 밑에 써야 돼요. 이 체크 밸브 위에 쓰게 되면 잘못 설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펌프가 한 대일 때는 그래도 이제 뭐 큰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이제 예비 펌프가 있기 때문에 보통 2대 또는 뭐 시스템이 좀 큰 경우에는 이 펌프들이 공조 선언 펌프라고 치면 뭐 2개, 3개까지 이렇게 4개, 5개 쭉 계속 병렬로 펌프들이 설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펌프가 3개가 있는데 한 대만 돌고 2대는 서 있어요. 그러면 가동되는 펌프는 이제 이렇게 펌프가 작동되니까 토출측의 압력계가 올라가겠죠. 근데 옆에 있는 이제 만약에 2대 펌프는 가동되지 않고 서 있다고 하면 그쪽 펌프에도 이제 체크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이쪽 펌프에서 밀어낸 압력이 그쪽 펌프에서는 이 체크 밸브에 막혀서 그 밑으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서 있는 펌프는 압력계, 투출측의 압력계가 이쪽 작동되는 펌프보다는 압력계가 이제 적게 수치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 정지된 상태로 수치가 뜨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동되고 있는 펌프를 확인할 때도 뭐 굳이 가서 손을 대보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압력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두 펌프가 이제 같이 동시에 돌고 있는데 한 펌프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요. 뭐 30m 양정의 펌프라고 하면 30m 양정으로 잘 돌고 있는데 이쪽 펌프 다른 한쪽 펌프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스트레나에 이물질이 많이 끼고 이래서 또 어디 뭐 밸브가 다쳤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30m의 펌프가 30m 양정을 발휘 못하고 20m 정도밖에 양정을 발휘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어떤 이상적인 운전이 이제 그 고장된 상태에서 운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터치 측의 압력계가 그 부분을 그 확인을 하려고 하면 체크밸브 밑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펌프는 당연히 터치 측의 압력이 높겠죠. 그 터치 측의 압력이 높은 것이 이쪽에서는 이제 체크밸브에 막히기 때문에 이쪽 밑으로는 이제 전달이 안 되고 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펌프는 이 체크밸브가 이쪽 정상적인 그 펌프 때문에 막혀서 체크밸브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양정이 부족하게 운전되고 있는 펌프는 최저 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펌프는 항상 이 동시에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펌프가 작동되게 된다면 최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펌프가 고장 날 확률이 많겠죠. 이쪽 안에서 물이 계속 정체가 되면 정체된 상태에서 펌프가 돌게 되면 이제 과열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뭐 메카니컬 실이나 베어링 또 뭐 심할 경우에 이제 모터까지 수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또 유량이 부족하겠죠. 이제 장비가 냉동기나
펌프가 돌아가서 이제 두 대가 돌아가서 순환 펌프도 두 대를 돌렸는데 한 대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고 한 대는 체절 운전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유량이 부족하겠죠. 이 체크 밸브가 그 펌프의 양정이 달라질 경우에는 양정이 부족한 펌프를 체절시켜버리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것을 일상적인 점검에서 그 확인을 쉽게 하려면 압력계가 반드시 체크밸브 밑에 있어야만 이 펌프 터널 측의 압력이 다른 걸 보고 부족한 압력이 뜨는 펌프는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압력계는 체크밸브 밑에 있어야 됩니다.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펌프를 교체한다든지 뭐 처음에 설치해서 시운전할 때 그 펌프의 체절 양정이나 이런 거 확인하려고 하면 당연히 또 그 밸브 잠그고 이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런 원인 그 이유도 있고요. 자, 압력계 설치 위치는 저렇고요. 압력계의 눈금 범위는 뭐 보통 1.5에서 2배 정도인데 뭐 요거는 이제 펌프의 체절 양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펌프의 체절 사용 압력이 통상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실제 저희가 나중에 보면 펌프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그 다른 펌프하고 뭐 다른 양정으로 운전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이제 체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펌프의 그 체절 양정이 보다 크게 해야 되겠죠. 그 대부분 압력계 그 우리가 현업에서 보면 고장 나는 경우 많이 있는데 고장 나는 경우 대부분 아마 그 압력계를 벗어날 정도로 뭐 수압을 너무 세게 걸었다든지 어떤 그렇게 돼서 한번 불호동간이 확 늘어나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이제 눈금치가 많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사용 압력의 이제 1.5에서 2배가 통상적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이제 체절 양정 그 이내 체절 양정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체절 양정이 그 요 사용 압력의 1.5에서 2배 사이 요 쓰고자 하는 압력계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력계에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시면 그 정상적인 압력이라든지 뭐 그 최고 사용 압력, 비정상적인 압력 이런 범위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유지 점검할 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편리합니다. 그 이제 그 최저 하한선은 펌프가 정지했을 때 압력이겠죠. 그 자연압이죠, 자연압. 펌프가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자연압이 이제 요 범위인데 만약 요거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면 더 떨어졌다고 하면 어딘가에서 이제 물이 샜겠죠. 드레인을 누가 임의로 시켰다든지 해서 물이 새서 저 위에 꼭대기 쪽에 배관에는 벌써 이제 물이 빠졌겠죠. 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고 요 그 윗부분은 요 시스템에서 최대한 그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그 최고 압력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요 범위만 벗어나면 뭔가 이상이 있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압력계뿐만 아니라 이제 온도계도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하실 때 이제 상당히 좀 간단하지만 뭐 나중에 굉장히 좀 편리하고요. 압력계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압력계 이제 보통 많이 쓰긴 하는데 그 펌프 토출 측에는 오일 충만식 압력계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일반 건물에서는 뭐 이게 좀 비싸니까 많이 적용 안 하려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제 써보면 안에 압력계 안에 그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펌프나 어떤 맥동이 있는 장비들 그 근처에서 압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이거는 이제 눈금이 많이 흔들리지만 이거는 오일로 인해서 조금 부드럽게 완만하게 그 눈금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또 압력계 수명도 압력계가 이제 피로도를 좀 적대받기 때문에 좀 오래 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저도 이제 몇 번 가끔 써봤는데 일반적인 현장에서 사실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경막식 압력계가 있는데요. 이 경막식 압력계는 우리가 사실 이제 건물에서도 보면 폐수 처리장이나 오수 처리장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일반 압력계를 보통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런 데는 원칙적으로 경막식 압력계를 써주는 게 그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원리를 잠깐 동영상을 좀 하나 볼까요? 유튜브에 이제 이거 이제 유튜브에 그 미카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업체에서 이제 그 압력계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일반 압력계고요. 여기 이제 뭐 다이어프램 압력계, 경막식 압력계.
뭐 특별한 뭐 요구 조건이 없으면 이런 불호동관이 들어가서 불호동관이 이제 심수팽창 드러나면서 이제 압력을 가리키는 이런 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쓰면 뭐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불호동관 압력계가 어떤 한계나 특정한 조건에 놓이게 되면 경막식 압력계를 써준 게 좋다. 이제 다이프램 압력계를 써준 게 좋다는 건데 이 프렌지 사이에 이런 다이프램이 있습니다. 경막, 다이프램이나 경막 이게 고무 재질이라든지 뭐 합성수지 재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스테인레스관이라든지 동판 뭐 이런 금속 재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다이프램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이프램의 면적에서 우리 감압변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 이런 다이프램 원리를 이용해서 그 작은 압력도 이제 미세한 압력도 이렇게 쉽게 잴 수 있고 또 압력이 높은 압력도 요 경막이 그 압력을 버텨주기 때문에 일반 압력계에 비해서 지금 5배 이상 요 경막으로 인해서 여기서 아무리 높은 압력이 걸려도 이쪽 압력계 쪽에 어떤 내부 장치를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이 경막이 이제 버텨주는 거죠. 높은 압력도 이제 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안에 소재가 뭐 이런 그 PTFE 이런 재질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재질로 해서 요 그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의 그 상태에 따라서 적응성 있는 부식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는 그런 재질의 다이프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접속하는 프렌즈의 그 구경을 좀 크게 할 수도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이물질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점성이 높은 그 유체를 측정한다든지 할 때는 또 이런 그 연결관을 그 반경을 좀 크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경막식 압력계가 있다는 건 이제 말씀드리고요. 사이폰관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돼지꼬리처럼 생긴 거. 그래서 뭐 요즘 이런 사이폰 밸브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물에서 사용할 때도 이제 펌프나 뭐 이런 데는 이제 맥동이 많이 치니까 밸브를 100% 열어놓지 말고 좀 최대한 조금 많이 잡아서 이제 압력만 전달될 정도로 해놓고 하면 눈금이 이제 조금 덜 흔들릴 수 있고요. 증기 압력계에는 그 사이폰 밸브를 써야 되죠. 증기가 바로 이렇게 그 이런 같은 경우 증기가 바로 이제 압력계로 전해지기 때문에 압력계 내부 그 부품들의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제 이게 트랩 역할을 해서 증기가 이 안에서 식어서 요 밑에가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증기가 직접적으로 압력계로 전달이 안 되고 요 물이 트랩 역할을 해서 한번 끊어주고 압력만 전달해주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보온을 해서는 안 되겠죠. 보온을 하면 안 되고 그 증기용 같은 경우 일부 보면 외산 압력계 중에 보면 이제 증기용 압력계라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 거 같은 경우는 그 압력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불호동관이 동이나 그 스테인리스 재질이라서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업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130도 뭐 150도, 130도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증기용 압력계를 따로 파냐? 카타로그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국내 압력계 업체들 카타로그에는 증기용 압력계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130도 정도까지 130도나 뭐 150도 정도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물용 증기용 구별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국내 업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현업에서도 저희는 다 구별 없이 쓰고는 있죠.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혹 보면 이제 그렇게 증경 압력계라고 나오는 게 있고요. 국내 업체 거에도 보면 고온용 압력계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열매체를 사용해서 뭐 200도, 300도씩 열매체 보일러를 운전한다든지 어떤 생산 라인에서 그런 고온의 그 유체가 흐르는 그런 데에서는 고온용 압력계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는 압력계들이 그 업체 카탈로그에서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유체 온도가 높으면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힘, 무게, 질량일, 뭐 힘의 단위는 이제 뉴턴이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뭐 또 시간 있을 때 찾아보시면 되니까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량과 무게 있고, 이제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그 성질이에요.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이제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이제 양인데, 그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거죠. 이제 요게 변수는 그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 가속도 이게 높은 데 있느냐 낮은 데 있느냐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무게와 힘은 이제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고요. 일과 일률. 일은 그 어떤 물체의 힘을 얼마만큼 힘을 가해서 그 물체를 얼마만큼 이동시켰느냐. 여기 있던 물체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시켰으면 이제 그것이 일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시간의 개념을 이제 더해주면 일률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수식들은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물리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웠죠.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업에서는 뭐 저런 거 구하는 거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밀도는 이제 어떤 물질의 단위 최적당의 질량이고요. 최적당 질량. 이게 이제 문제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사도에서 이제 가장 밀도가 큰데, 사도보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밀도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분자 활동이 활발해져서 그 분자가 열을 받으면 그 열 에너지로 인해서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럼 최적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단위 최적당 그 요만큼 있던 게 요만큼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위 최적으로 똑같은 최적으로 전과 후를 비교해 본다면 이제 그 부피가 팽창하고 나면 밀도가 낮아질 텐데 그로 인해서 대류 현상이 발생된다. 밀도는 우리 공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그다음 이제 비중량 있고요. 비중량은 단위 최적에 대한 중량. 그 단위 최적에 대해서 그 중량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 비중량도 저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최적이라는 거는 기체든 유체든 간에 우리 이제 현실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그 내부 분자 활동들이 영향을 받고 그거로 인해서 이 최적이 항상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최적이 그 온도 이런 비중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온도와 좀 관계가 있고요. 또 온도가 바뀌게 되고 최적이 바뀌게 그래서 최적이 바뀌게 되면 또 압력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그 같이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 압력과 온도,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비중, 밀도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변한다 이런 부분들. 비중은 그 물을 4도씨의 표준 대기압 상태에 있는 순수한 물의 질량과 비교를 해서 어떤 다른 물질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우냐 가벼우냐를 표현한 거고요. 물이 이제 1이고 뭐 수은 1이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이나 단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 설명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하고 공기의 성질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물의 성질에 대해서 보면 물은 이제 4도씨일 때 그 부피가 가장 작아지고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이제 부피가 다시 팽창하게 되는데 0도씨의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되면 이제 부피가 약 9% 팽창하기 때문에 배관이 열어 터지면서 이제 그 동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증기로 할 때는 약 1700배 되니까 이것도 이제 증기 가열 장치 같은 것들이 밀폐된 조건에서 운전되게 되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되겠죠. 물 같은 경우도 이제 4도씨에서 100도씨로 가열하게 되면 부피가 약 4.3% 정도 팽창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이라고 이제 팽창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공조 배관에는 팽창 탱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의 그 온도에 따른 그 밀도가 이제 바뀌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밀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 뭐 이런 현상들은 이제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공기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 공기는 그 습기가 전혀 섞이지 않는 그 아주 건조한 습기가 전혀 없는 그 공기가 있고 거기에 보통은 우리 일상적인 조건에서는 이제 수증기가 이 건조 공기 안에 혼합이 돼서 같이 그 혼합이 된 상태로 습공기 상태로 저희가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 먼저 건조 공기를 그 보게 되면 건조 공기의 이제 밀도가 1.2, 비체적이 0.83 뒤집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정합비열 이제 0.24 킬로칼로리일 때는 이렇고요.
kJ 단위일 때는 이제 1.01. 그래서 이제 건조 공기 엔탈피 공식이 그 정압 비열하고 온도를 곱하면 그 건조 공기 엔탈피가 나오고요. 이제 수증기 같은 경우는 정압 비열이 0.441 킬로칼로리 단위일 때, 그다음 이제 수증기 증발 잠열이 597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물의 증발 잠열이 539 킬로칼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597이죠. 이거를 그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539는 그 이건 이제 뭐 포화 증기표인데요. 이제 계기압력이 제로, 절대압력으로 1kg. 이게 이제 대기압 상태죠. 대기압 상태일 때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죠. 포화온도 100도씨에서 끓는데 이때 이제 증발 잠열이 539 그 킬로칼로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스콘기를 다룰 때 공기를 취급할 때는 100도씨의 공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증기로 바뀔 때가 이제 539킬로칼로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공기는 뭐 그 대기압 상태에서 어떤 상온의 상태, 보통 일상적인 상태인데, 이제 어쨌든 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0도로 하는 거예요, 0도. 그 0도라고 해서 물이 증발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여름철에 뜨거운 아스팔트에다 물을 쭉 뿌리게 되면 증발하잖아요. 그 아스팔트 바닥이 100도씨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심지어 겨울에 그뭐 강가에 이렇게 봤을 때 뭐 0도 가까이 그 떨어진 차가운 강물도 새벽에 보면, 아침에 보면 이제 물 한 개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물이 증발해서. 그래서 어쨌든 물이 꼭 뭐 100도씨라고 해서 이제 증기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이제 낮은 온도에서도 증기로 변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쌀코코 포화 증기 표현 32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제 0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점점 이제 잠열량이 늘어나죠. 어, 그래서 이제 그 0도실 때 그 잠열이 597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갖고 있는 엔탈피는 일단 증발 잠열이 있어야 되겠죠. 증발 잠열에다가 정압 비열의 온도 곱한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건조 공기하고 수증기가 합쳐지면 이제 스콘기가 되는데, 이렇게 건조 공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있고 수증기도 이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지더라도 최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최적은 이제 두 개 합쳐져도 동일하고요. 대신에 이제 중량은 건조 공기가 1kg고 수증기가 X 킬로그램의 그 중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두 개 그 합쳐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두 개 합쳐진 그런 중량이 되는 거고, 압력은 이제 공기가 갖고 있는 분압력, 공기 쪽에 압력이 있고 수증기 쪽에 압력이 있는데 두 개 합치게 되면 대기압이죠. 대기압 상태가 된다는 얘기고, 스콘기 엔탈피는 이제 건조 공기가 갖고 있는 엔탈피하고 수증기가 갖고 있는 엔탈피를 합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던 이제 그 건조 공기 엔탈피 구하는 공식이 있는 부분이고, 그 수증기가 갖고 있는 그 엔탈피 공식이고요. 거기에 수증기가 이제 뭐 A 킬로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그 수증기 양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수증기 부분, 건조 공기 부분. 그래서 뭐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포화 공기하고 있을 점을 앞에 잠깐 보긴 했는데, 포화 공기는 어떤 상태의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서 수증기를 최대한 함유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그 공기 상태, 이걸 이제 포화 공기라 하고, 그때 온도를 노점 온도, 이슬점이라고도 이제 하는 거죠. 뭐 절대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그 중량을 절대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기 1kg 안에 몇 킬로그램의 수증기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킬로그램 단위 표시를 한 거고요. 뭐 이런 그 절대 습도는 이런 그 수증기 분압이라든지 수증기압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이런 계산식으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이제 포화 그 공기 상태에 대비해서
어떤 공기가 놓여져 있는 그때의 상태의 그 수증기와의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가 이제 그 포화됐을 때의 상태고, 어, 그 위에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수증기 분압,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율이 이제 요걸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의 그 상태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현열비, 뭐, 전체 전열에 대한 그 현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열수 분비, 이제 습도하고 엔탈피하고의 그 또 변화의 비율, 뭐 이런 거는 현업에서는 뭐 거의 쓸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스콩에선도 보고 뭐 대학교 다닐 때 문제 풀 때는 좀 했지만 현업에서는 많이 안 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스콘기의 hen열과 잡열인데 그 스콘기 hen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공기의 양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비열이고 온도차인데 요 이제 단위가 G가 킬로그램 단위일 때고 요 요걸 Q로 이제 환산을 보통은 저희가 최적 단위로 많이 현업에서 쓰기 때문에 이제 최적 단위로 환산할 때 이제 뭐 이러저러한 그 상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보통 0.288 곱하기 그 풍량 CMH 곱하기 델타 T 요 공식을 많이 쓰게 되죠. 그 부하 계산선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이제 요 공식으로 많이 돼 있고 요 공식이나 뭐 요 공식 킬로 줄 단위일 땐 그다음에 잡열은 이제 증발 잡열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어, 습도차, 절대 습도차. 이거는 이제 잡열은 수증기의 그 증발 잡열과 증발 잡열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제 수증기의 그 절대 습도차, 온도 차가 이제 습도 차이죠. 거기에 그 증발 잡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풍량을 곱해주면 잡열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유치되는 그 계산식이 이렇다. 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열은 이제 현열하고 잡열을 다 합치면은 전열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근데 이제 뭐 현열에서 이제 엔탈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스콘기 선도입니다. 스콘기 선도는 아시겠지만 이제 스콘기의 연락학적 상태들을 하나의 선도에 다 그려놓은 표죠. 아주 어떤 공기의 상태를 알아볼 때 두 가지 그 각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값들을 그 표에서 이제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력학에서는 뭐 기초적인 그 어떤 그 좌표로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돼서 나온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활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스콘기 선도에 나타난 게 이제 이런 건구 온도, 습도 온도, 상대 습도 이런 부분들 쭉 그 선도에 이제 나타나 있고요. 선도를 이제 간단하게 본 건데 선도가 이제 실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다 보셨을 텐데 이제 요 부분에 각각의 뭐 요 부분 이렇게 꺾어진 곡선들 쭉 나와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엔탈피라든지 뭐 공고온도 이런 수치들이 있고요. 이런 수치들이 요 표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요 그 곡선들이 그 나타나는 게 뭔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눈금 무리를 그을 때 이제 요 수치는 그 절대 습도 이렇게 이제 수증기 분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들이 이렇게 다 돼 있고요. 밑에도 이제 온도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그 핵심적인 그 전체적인 패턴만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는 그 건곤도가 있고 이쪽에는 절대 습도가 있고 요 사선으로 이제 습온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이제 이렇게 뭐 70%, 80%, 90% 이렇게 이제 그 포물선 형태로 올라가고 요 선이 이제 그 포화선이죠. 그 포화선이고 이제 어떤 공기의 상태에서 엔탈피 선 따라가서 이제 엔탈피 있고 그래서 뭐 건건도는 밑으로 내려서 읽으면 되고 습도는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 만나는 그 곡선에 이제 상대식도 읽으면 되고 그다음에 비체적 선 따라서 이제 비체적 밑에 있는 수치를 읽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스콩기선도 그 기사 시험이나 기술학 시험 할 때 이제 스콩기선도 관련된 문제들이 꼭 나오는데 뭐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요 이제 그 어떤 공개 상태를 0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1번 방향으로 갔을 때, 5번 상태로 갔을 때, 3번 상태로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뭐 간단히 하나 볼까요? 그 0에서 1은 가열, 0에서 1은 가열. 여기가 이제 건구 온도인데 온도가 여기는 낮은 데고 여기가 높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건구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보다 1의 상태는 상대 습도가 더 떨어진 상태로 가게 되고요. 절대 습도는 이 부분이 절대 습도거든요. 그래서 절대 습도는 옆으로 가더라도 그 0번이든 1번 상태든 간에 절대 습도는 이 부분 변하지 않게 이제 일정한 상태고 엔탈피는 엔탈피는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엔탈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0에서 1로 가게 되면 엔탈피가 여기서 이만큼 상태로 이만큼이 엔탈피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등온감 뭐를 볼까요?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된다. 뭐 0에서 7로 가게 되면 엔탈피는 떨어지고 온도는 0, 여기에서 7, 이만큼 온도는 떨어지게 되고 절대 습도도 0일 때는 이만큼인데 7일 때는 이만큼에서 절대 습도도 떨어지게 되고 뭐 상대 습도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아마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은 그 스콩기 선도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됩니다. 스콩기 선도를 읽는 패턴들은 저렇고요. 그 스콩기 선도를 이용한 계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잠깐 좀 몇 가지 노는 게 있는데 좀 보면 가열 난방인 조건에 대한 문제인데 난방을 위하여 코일에 스키를 통과시켜 단순히 온도만 상승시키는 경우에는 절대 습도가 일정하므로 스콩기 선도상에서 수평선으로 표시되고요. 이때 이제 가열 열량은 그 공기의 그 스콩기 유량에다가 엔탈피를 그 곱하게 되면 이 단위들에서 이제 서로 그 킬로 없어지고 킬로줄에 H 남아서 이제 가열하는 열량 시간당 몇 킬로줄의 열을 가열해야 되는지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풍량 3000 그 CMH인 2도시 포화 수증기를 가열 코일에 통과시켜서 40도로 공급하고자 한다. 코일의 가열 능력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스콩기 선도에서 이제 이 상태에 해당되는 각각의 상태값들을 찾아보면 이쿠 상태가 이제 2도씨라고 했죠. 2도씨이고 엔탈피가 그 포화 수증기니까 이 도시에서 이 포화선하고 만나는 이 부분의 엔탈피를 읽어보니까 엔탈피가 이제 12.5예요. 그 포화 수증기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상태가 되겠죠. 온도하고 또 하나의 상태가 그 상대 습도가 100% 그 지점인 그 부분을 보면 되는 거고 그때 엔탈피가 1이 있고 출고 상태에서 그 온도가 이제 40도죠. 온도가 40도일 때 H2는 온도가 40도고 여기서는 이제 그 가습이나 이런 것은 없이 단순한 이제 가열만 됐기 때문에 가열이 아까 앞에서 보면 0에서 1번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가열이었죠. 가습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단순한 가열, 현일 가열. 그래서 가열을 그 절대 습도가 이제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엔탈피를 읽게 되면 그 엔탈피가 이쪽에 있는 엔탈피 수치가 51.4kJ. 그래서 이제 코일 입구에서의 유량은 아까 이제 3000cm를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그 가열에 필요한 열량은 그 유량, 그 공기 유량에다가 그다음에 엔탈피 51.4 출구 상태, 그다음에 입구 상태 12.5 이 차익만큼 해서 곱해주게 되면 148.7 그 메가줄 퍼 아워의
그 열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스콘기 선들을 이용해서 이제 열량을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현업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그 공기의 각 상태량들을 일일이 계산 식에 이제 반영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요 스콘기 선도표에서 그걸 일일이 찾는 게 좀 번거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 간편 계산식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앞에 아까 있었던 이런 그 공식 이용해서 그 열량을 구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이나 이제 냉방에 대한 문제인데, 그 냉각이나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응축수가 생기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엔탈피를 이용하거나 그 응축수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보면 스콘도 30도시 상대습도 50%의 스콘기가 17,000CFH의 풍량으로 냉각 코일을 거치면서 10도시의 포화 공기로 냉각이 되어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때 코일의 냉각 용량은 얼마인가? 이것도 이제 스콘기 선도에 대한 지금 뭐 연습이니까 스콘기 선도 상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 입구 상태가 그 30도고요. 상대 습도가 50%라고 그랬죠. 그래서 30도에 상대 습도가 이제 50%인 이렇게 상대 습도 50%인 곡선과 만나는 요 지점에서의 엔탈피를 읽으니까 그때 이제 엔탈피가 64.3 킬로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 습도라든지 이런 거 비춰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출구 상태가 이제 10도시일 때 출구 상태가 이제 10도시인데 이게 이제 냉각 코일을 거치면서 이제 그 냉각이 되면서 1번 상태에서 냉각이 되면서 응축수가 생기겠죠. 코일 표면에서 응축수가 생기면서 거의 포화 공기 상태로 이제 냉각이 돼서 공급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요 지점이기 때문에 요때에 요 엔탈피 곡선과 만나는 그 지점의 엔탈피를 읽으니까 29.5고, 그때 절대 습도는 절대습도 이렇게 쭉 따라가서 나온 게 이제 7.66이고요. 7.66kg, 그러니까 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공기의 그 질량, 유량과 냉각이 필요한 열량을 보면 이제 질량은 이제 17,000cmH를 킬로그램 단위로 이제 또 환산해 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열량은 요 공기의 그 유량에다가 엔탈피의 차이 64.3에서 29.5, 요 차이를 곱해주니까 674 그 메가줄 퍼 아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발생된 응축수의 양은 그 절대습도 요만큼 차이만큼 이제 응축이 돼서 그 물방울로 떨어져서 밑에 드레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공기의 유량의 절대습도 차만큼, 절대습도 차이만큼 그 응축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응축수의 양은 100kg per hour.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면 뭐 저런 그 개선 사례나 이런 거 봐서 이제 수치들만 그 바꿔서 이제 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책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습이나 가습도 이제 뭐 제습이나 가습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옆에서 절대 습도의 그 차이에 공기의 유량을 곱해서 그 제습되는 응축수의 양, 요거를 그 환산한 그 산출을 하면 되겠죠. 뭐 이것도 이제 앞에 문제랑 뭐 같은 패턴의 문제라서 뭐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상태의 공기를 혼합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우리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 그 실내에서 재순환돼서 들어오는 공기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그 외기가 합쳐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1번 상태에 있는 공기와 2번 상태에 있는 공기가 합쳐졌을 때 요 3번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 요 3번 상태 지점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그거에 관련된 그 수식이죠. 그래서
3번 상태의 온도는 1번 상태의 그 유량과 공기 양과 공기 유량과 그다음에 그때 온도, 그다음에 2번 상태의 공기의 그 유량과 공기 온도를 더한 거를 그 1번 상태, 2번 상태 공기의 유량, 전체 유량이죠. 전체 공기 유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뭐 요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합친 공기의 유량의 그 온도를 곱해주면 그 앞에 각각의 그 온도와 유량을 곱해준 것들을 더한 것과 같다. 뭐 어쨌든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 얘기죠. 요때 상태가 공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와 요때 공기 상태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두 개 합쳐져도 어쨌든 그 총량은 같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수식에 따라서 뭐 습도도 마찬가지고 엔탈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단위 환산표들은 뭐 이런 거 보셔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습공기선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래서 챕터 1의 그 물질의 성질과 단위를 같이 살펴봤고요. 뭐 여기는 뭐 기본적인 뒷부분에 이제 습공기선도 말고는 앞에 뭐 기초적인 그 물질의 성질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러면 뭐 큰 문제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그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